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1,5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00만원대에 살 수 있는 가성비 중고차 12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추가하여 이번 주에 제가 업로드한 2,000만원대 연비 좋고 넓고 튼튼한 차 올렸으니 관심 있다면 같이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구독자 14,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이 싫다면 좋아요로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DM8 소나타입니다. 가성비로 사려면 19에서 20년식 스마트 트림의 렌트 이력 있는 매물들은 1,500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옵션도 좀 있고 렌트 이력이 없는 프리미엄 등급의 경우 1,000만원 후반대, 그러니까 2,000만원 미만의 괜찮은 매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IG 그랜저 전기용도 살 수 있는 가격대인데, 그랜저는 아무래도 배기량이 크다 보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요즘에 그런 곳은 거의 없겠지만 회사를 다니거나 나이대가 어리다면 연식이 좀 있는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서 연식 좋은 소나타가 필요한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나타는 하이브리드와 N라인을 제외하고 총 3개의 라인업이 있는데, 2.0 가솔린과 LPG 엔진은 개선된 누 엔진이 들어갔고, LPG 차는 가스 본배가 도노형이 들어가 LPI 모델을 선택해도 트렁크 공간 손해가 없는 것이 전세대 LPI 모델 대비 장점입니다. 두 엔진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소나타 1.6 터보는 감마2 터보 엔진이 처음 적용된 모델로 연속 가변 밸브 듀레이션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엔진입니다. 1.6 터보의 출력은 180마력, 토크는 27kgm, 연비는 13.6km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터보와 연속 가변 밸브 듀레이션 기술을 모두 적용시킨 덕분에 출력과 연비가 동시에 상승하여 현대의 신형 엔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보배드림 등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2020년에는 워즈오토의 세계 10대 엔진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1.6 터보에는 RMDPS와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2.0 자연흡기보다 같은 사양이라면 신차 가격이 비쌌던 만큼 중고 가격도 약 200만원 정도 비쌉니다. 하지만 DM8 2.0 자연흡기가 초반에 굼뜨다는 평가가 많고, 1.6 터보가 출력도 좋은데 연비도 높고 세금도 절약되고 전용 그릴과 구동계 부품도 업그레이드되어 연비와 세금으로 업그레이드 비용을 일부 회수할 수 있고 나중에 중고차를 팔 때도 더 비싸므로 저는 1.6 터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작은 엔진에서 힘을 쥐어짜내는 방식은 언제나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연흡기보다 높기 때문에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장은 4,910mm로 소나타 중에서는 처음으로 4.9m를 넘어 그랜저 IG와 2cm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현대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하여 무게중심도 낮아지고 공차 중량이 1,400kg대로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까다로운 미국 안전도 테스트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최고의 단점이라면 버튼식 기어 시프터와 매기를 닮은 전면부 디자인인데, 계속 보다 보니 저는 좀 적응한 것 같습니다. 옵션 풍부하고 성능 준수하고 공간 넓은 DM8 소나타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더 뉴 맥스 크루즈입니다. 팰리세이드 이전에 현대의 기함을 담당했던 SUV로 전장이 4.9m로 앉을만한 3열과 2열 독립 시트 옵션이 있을 정도로 패밀리카로 쓰기에 충분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뉴 맥스 크루즈 역시 연식과 키로수를 크게 타협하지 않고 2,000만원대 전후로 괜찮은 매물을 찾을 수 있으며, 중고가가 비슷한 올류 소렌토보다 전장이 125mm 더 크고 연식도 좋아서 넉넉한 패밀리 SUV를 찾는다면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맥스 크루즈는 2.2 디젤과 3.3 가솔린 엔진이 있습니다. 변속기는 디젤과 가솔린 모두 6단이 적용되어 있고 2017년식부터 디젤에만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전륜 8단 자동 변속기 초기형에서 언덕길에서 RPM이 3000까지 높아져야 변속이 되고 언덕길에서 가속도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대에서는 저단에서 고RPM 사용 영역을 늘렸다고 해명했고, 문제가 되는 차량에만 TCU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을 하였습니다. 구매 고려 중이라면 구매 전에 언덕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나면은 맥스 크루즈의 엔진과 전륜 자동 변속기는 모두 내구성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맥스 크루즈는 꼭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맥스 크루즈를 추천드리는데, 외관이 좀 더 멋있어진 것 외에도 맥스 크루즈가 와이프 소나타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되어 IIHS가 진행하는 스몰 오버랩 평가에서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차대 보강을 하여 더 뉴 맥스 크루즈는 동일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2017년에는 가장 안전한 차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소소하게 실내외 디자인이 변경되었는데, 기존 맥스 크루즈는 실내 고급감이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동안 V급으로 있던 베라 크루즈가 15년도에 단종되면서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그동안 아쉬웠던 실내 고급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맥스 크루즈는 산타페 DM에서 차체를 늘려놓은 특유의 요롱이 같은 모양 때문에 승차감에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 미국을 타겟으로 개발된 차답게 주행감보다는 패밀리카에 어울리는 승차감에 주안점을 맞춰 세팅이 되어서 당시 SUV 중에는 승차감이 가장 좋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 기암 SUV답게 옵션도 빵빵해 자율주행 옵션, 통풍,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는 8인치 대비 등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맥스 크루즈의 신차가가 4천만원이 넘었지만 감가가 많이 되어 2천만원 초반대면은 상태 좋고 옵션 많은 차량을 고를 수 있고, 조금만 타협한다면은 2천만원 미만에도 충분히 괜찮은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 저렴하고 안전한 맥스 크루즈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다음 차는 볼보의 S90입니다. 수입 중형 세단은 BMW나 벤츠가 가격 대비 훨씬 더 만족스러운 분들이 많겠으나, 패밀리카로 알아보신다면 볼보의 S90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볼보 SUV, 특히 XC60 인기가 많지만 사실 볼보는 승용차, 특히 외건을 잘 만드는 브랜드였습니다. 볼보 세단의 맏형인 S90은 18년식 이하라면 2,500만원대 내외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8년 6월 이후부터 스웨덴에서 만든 게 아니라 중국에서 조립된 S90이 한국으로 수입되는데, 부품과 사양 차이는 없으나 협력사들도 아시아 쪽으로 리소싱했다고 하고, 중국에서 만든 게 아무래도 좀 찝찝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17에서 18년식으로 알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볼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S90이 도대체 어떤 급이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90이라는 네이밍을 가져서 최상위 등급인 S클래스, 제네시스 G90급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장이 4.96m로 E클래스, 5시리즈, G80과 경쟁하는 E세그먼트 세단입니다. S90은 BMW나 벤츠 이런 독일 브랜드에 비해서 브랜드 밸류는 떨어지지만 아직도 이 모델이 양산하고 있어 같은 가격대의 5시리즈나 E클래스에 비해서 중고차 같은 느낌이 덜하고, 사실 S90이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어서 아마 디자인이 바뀌어도 사람들을 몰라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보차답게 모든 안전도 테스트에서 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볼보가 중국 지리자동차로 인수되고 난 후 발표된 첫 세단으로, 엔진은 볼보가 독자 개발한 4기통 2000cc 엔진에 터보 개수를 늘려서 디젤과 가솔린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맞습니다. 프리미엄 세단이지만 6기통 엔진은 없습니다. 가솔린과 디젤을 모두 같은 엔진 블록으로 만들 정도로 최대의 생산 효율을 끌어올렸으며, 볼보가 이리저리 팔려다니던 어려운 시기에 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륜에 판스프링이 들어갈 정도로 볼보의 철학을 갖고 있는 차입니다. 미션은 전륜구동 변속기를 가장 잘 만드는 아이신의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S90은 전륜구동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오브행 덕분에 후륜구동 같은 실내외시 적용되었습니다. 실내는 우드와 보석 같은 기어너브 등 고급 소재가 많이 적용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스칸디나비안 특유의 화려하지 않은 깔끔한 인테리어가 적용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외에 오디오가 특히 오너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볼보 S90이 세 번째 차량입니다. 마지막 차량은 5세대 익스플로러 후기형입니다. 익스플로러 시리즈 중에 5세대 익스플로러만 유일하게 모노코크 바디와 전륜구동 기반으로 제작되어 공간 활용이나 승차감에서 프레임 바디보다 우위에 있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또 페이스리프트를 주도한 디자이너도 랜드로버 출신이라서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떠올리게 하는 마초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는 리미티드 등급이 수입되었기 때문에 미국차답지 않게 옵션이 정말 빵빵합니다. 차선 유지 보조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안전 옵션이 기본으로 있고, 후풍 및 열선 시트는 물론 전자식 트렁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LED 헤드라이트까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 옵션으로는 HUD 정도만 없고 나머지는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모노코크 바디지만 미국차답게 높은 견인력을 갖고 있어서 캠핑카나 보트를 끄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전장이 5m가 넘고 전폭이 2m에 가까운 큰 차체로 3열의 성인이 앉아도 단거리는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이고, 모노코크 바디와 승차감 위주의 하체 세팅이 되어 있어 SUV지만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패밀리카에 어울리는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엔진은 4기통 2.3L 터보 엔진과 6기통 3.5L 자연흡기 엔진이 있고, 연비는 2.3이 7.9, 3.5가 7.6이라서 두 엔진 모두 200마력 후반대의 출력을 갖고 있어 출력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연비 차이도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감당할 수 있다면 6기통 자연흡기 감성이 있는 3.5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스플로러는 미국에서 연간 25만 대가 팔리는 인기 차종으로 잔고장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잘 고장나진 않지만 한번 수리를 맡기면 수리비가 어마어마한데, 범퍼, 미러 이런 부품들은 기본 100단일 정도로 부품비가 정말 비싼데, 동호회 찾아보니 범퍼 교체와 가벼운 판금만 해도 정식 센터에서 하면은 50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보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더 문제되는 거는 큰 차체를 가솔린으로 끌어야 하기 때문에 한 자릿대의 극악의 연비와 전폭이 2m로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에 산다면 주차도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튼튼해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오늘 소개한 차 중에 유일하게 IIHS의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5세대 익스플로러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10만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면 2천만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신차가가 5천만원이 넘었던 차량 가격을 생각한다면 감가가 많이 되어 가성비는 좋습니다. 오너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익스플로러 5세대가 마지막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3세대 소렌토입니다. 우리에게 올류 소렌토와 더뉴 소렌토 혹은 소렌토 UM으로 잘 알려진 차량입니다. 올류 소렌토는 1000만원 중후반대,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더뉴 소렌토는 2000만원 초반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소소하게 옵션이 추가되고 라이트와 안개 등 디자인이 바뀌었지만 크게 체감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기계적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우선 2.0 가솔린 터보 모델이 추가되었고 모든 트림에 RMDPS가 기본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또 2018년식부터 2.2 디젤과 2.0 가솔린 터보 모델에는 변속기가 6단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업그레이드되었고, 이듬해에는 2.0 디젤에도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었습니다. 8단 변속기 적용으로 인해서 연비에서 소폭 이득이 있었습니다. 다만 초기형 전륜 8단 변속기가 적용된 K7, 그랜저, 산타페 등 여러 차종에서 공통적으로 언덕에서 변속이 잘 안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에서는 저속에서 고RPM 사용 영역을 늘린 것으로 해명했고,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에게만 TC 업데이트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해 주었습니다. 이런 기계적인 변경 외에도 가장 큰 차이점은 더뉴 소렌토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 많습니다. 소렌토가 출시된 2010년대 중반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고급차의 전유물이라서 소렌토의 경우 최상위 트림인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에 옵션으로 200만원을 추가해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을 넣을 수 있어 사실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에는 이 옵션이 적용된 차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더뉴 소렌토에 넘어와서 이미 노후화된 모델인 소렌토를 가지고 갓 출시한 산타페 TM과 경쟁하기 위해서 상품성을 대폭 개선한 더 마스터라는 서브네임의 2019년식 소렌토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같은 고급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상위 트림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상당히 호화로운 옵션이 적용되어 있어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뉴 소렌토를 고민하고 있다면 19년식 이상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RMDPS, 8단 변속기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가성비 있게 가겠다 이러면 올류 소렌토를 추천드립니다. 소렌토는 아시는 것처럼 LF 소나타 베이스로 만들어져서 IIHS의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대응하고, 산타페 DM보다 80mm 그리고 4년 늦게 출시한 산타페 TM보다도 10mm가 더 커 동급에서는 가장 여유로운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 세팅도 산타페보다 부드러워 패밀리카를 활용하기에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소렌토 UM은 에바가루 이슈가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렌토뿐만 아니고 IG 그랜저, K7, 투싼, 스포티지 등 여러 차종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현상으로 송풍구에서 수사나 알루미늄 가루가 날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매 고려 중이라면 에어컨이나 히터를 세게 틀어서 에바가루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넓고 안전한 가성비 중형 SUV 소렌토 3세대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IG 그랜저입니다. 16년에 출시한 IG 그랜저 전기형은 렌트 이력 없고 옵션 좀 있는 프리미엄 등급 매물은 1000만원 후반대의 시대가 형성되어 있고, 후기형인 더뉴 그랜저의 경우 2.5 엔진의 중업 기준이라면 2000만원 중반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뉴 그랜저는 사실 감가가 크게 진행되지 않아 중고차로 사기에 메리트가 좀 없는 느낌은 지울 수 없지만, IG 그랜저 대비해서 더뉴 그랜저는 변화가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많아서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돈을 좀 들이더라도 업그레이드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IG 그랜저는 당시 트렌드를 따라 그랜저 치고는 매우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뉴 그랜저 IG로 넘어오면서 다시 승차감 위주의 세팅으로 변경되었고,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60mm, 전폭이 10mm나 커지고 실내의 디자인도 완전히 다 바뀌어서 사실상 다른 세대 차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더뉴 그랜저의 전장은 전기형 대비 60mm가 늘어나 4990mm가 되어 G80과 크기가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륜구동 세단인 그랜저가 G80 대비 더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크기 외에도 엔진과 미션도 변경되었습니다. 더뉴 그랜저는 2500cc 세타3 엔진과 8단 미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타3 엔진은 MPI와 GDI가 같이 적용되어 이전 GDI의 문제점을 대부분 개선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3300cc 엔진은 구형 엔진인 람다2 엔진이 그대로 사용되어 여전히 GDI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3.3 엔진에는 RMDPS가 적용되었고 2.5 엔진에는 칼럼 타입 파워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습니다. 2500cc 세타3 엔진은 엔진 자체도 나쁘지 않고 유지비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는 2.5 엔진 매물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타3 엔진이 엔진 오일 감소 문제로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피스톤 오일 드레인홀 성형 불량으로 드레인홀이 실린더 벽에 있는 엔진 오일을 다 긁어내지 못해 실린더로 엔진 오일이 유입되면서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크게 이슈가 되다 보니 현대에서는 엔진 오일이 감소하는 엔진을 교체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엔진 오일 감소 문제는 엔진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정 3포로 인한 특정 루트에 발생한 결함으로 현대에서는 관통형 오일 드레인홀을 적용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조치로 저희가 호를 뚫어서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해서 그 대신에 그 전에 5월 29일 전에 나간 차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다 부상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발에서 아무리 유효성 검사를 해도 초도 양산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도 이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션도 매우 풍부한데 사고 발생이 예상될 시 자동으로 차를 멈춰주고 차선 이탈을 막아주는 안전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풍부한 옵션과 대형 세단의 본가는 크기 그리고 럭셔리한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좀 더 생각한다면 전기형인 그랜저 ID를 선택하시면 되고 더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2세대 K3도 그랜저 대비 사양은 전반적으로 같으나 시세가 저렴한 편입니다. 대한민국 성공의 아우라가 있는 그랜저 ID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는 1세대 니로입니다. 넓고 안전한 차 소개하는데 갑자기 왜 니로냐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으나 니로가 크기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넓고 정말 실용적이라서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상당히 괜찮은 차량입니다. 니로의 차 크기가 큰 편은 아니나 실내 크기를 결정하는 휠베이스가 2700mm로 당시 한급 위로 평가받던 스포티지보다 넓습니다. 휠베이스가 2700mm인 것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산타페 DM의 휠베이스가 2700mm였습니다. 연비도 19.5로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설계된 차답게 막 밟아도 10km대 중반은 나오고 조금만 발컨을 한다면 공인 연비는 쉽게 넘어간다는 오너의 평가가 매우 많습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동일하게 1.6L 카파 하이브리드용 GDI 엔진과 전용 6단 변속기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용 플랫폼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연비를 최우선으로 한 긴 스트로크가 적용된 카파 엔진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방음에 원가 절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냉간시 엔진 돌아가는 소음이 꽤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용 DCT가 적용되어 있는데 주변 오너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동호회나 인터넷에 확인해봐도 일반 DCT처럼 불량의 빈도가 크게 높지 않은데 아무래도 현대 하이브리드는 TMED 방식으로 미션에 하이브리드 모터가 들어가다 보니 모터가 미션의 부하를 줄여주기 때문에 일반 DCT보다 고장이 적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도 일반 자동 변속기 대비 꿀렁인가 고장날 확률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있지만 큰 문제 없이 타는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이었습니다. 니로 1세대 전기형은 1,500만원대에 가깝고 후기형은 2,000만원대에 가까운데 1,700만원에서 1,800만원대면은 옵션과 주행거리를 조금 타협한 후경 모델을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차 자체는 고급스럽지 않지만 옵션은 빠짐없이 들어간 편인데 정품 내비와 통풍은 물론 주행 보조 옵션까지 적용된 매물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후경의 가장 큰 변경점은 니로는 디자인 호불호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 호박에 줄을 그으려고 좀 노력을 했으며 디자인 외에 실내에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비 좋고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2열 밑으로 들어가 공간 손해도 없으며 좀 못생겼지만 실용성에 몰빵한 하이브리드 니로가 세 번째 차량입니다. 마지막은 G30 BMW 5 시리즈입니다. 중고차 딜러가 가장 많이 타는 차, 정비사가 가장 많이 타는 차 등등 자동차에 관련된 종사자가 많이 타는 차로 유명한 BMW G30 5 시리즈입니다. BMW는 르노와 쉐보레를 합친 판매량보다 더 많은 연간 약 8만 대를 국내에 판매하다 보니 애프터마켓 제품 유통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재생 제품도 많아 수입차치고 유지가 용이하여 엔트리 중고차로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G30 5 시리즈는 새로운 G60 5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전 세대의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520D나 520i, 530i는 2천만원 중후반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6기통이 적용된 530D나 540i가 있지만 이건 가격도 좀 비싸고 아무래도 유지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4기통 엔진에 들어간 530i, 520i, 520D가 만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20D에 들어간 B47 엔진은 BMW 엔진 중 트러블이 가장 적은 편인데 이 엔진은 터보 개수를 늘린 다양한 고출력 버전이 있는데 그 엔진과 동일한 엔진 블록을 사용하고 있어 엔진의 포텐셜이 높습니다. 그래서 싱글 터보가 들어간 190마력의 520D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520i와 530i에는 B46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는데 동일한 싱글 터보를 적용했지만 520i는 180마력대, 530i는 250마력대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6 엔진은 냉각수 호수에서 누수가 잘 발생하는 편이지만 이 엔진 역시 트러블은 적은 편입니다. 두 모델 다 ZF가 공급하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5 시리즈는 크게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크롬이 많이 들어가고 앞모습이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뒤쪽에 머플러 팁이 둥근 럭셔리 모델과 전면과 힐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리어 범퍼에 검은색 가니쉬가 들어갔고 각진 머플러 TV를 적용한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있습니다. 성능에서는 차이가 없고 옵션과 모양만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럭셔리 모델이 좀 심심하게 생겼기 때문에 중고 감가는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옵션은 수입이 될 때마다 조금씩 사양이 다른데 대부분 헤드업 디스플레이, LED 헤드램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가죽 시트, EPB, 전동 트렁크 등 통풍 시트에 좀 인색한 편이 있지만 프리미엄 세단답게 편의 장비로는 크게 부족할 게 없습니다. 다만 고질병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로는 헤드라이트, DRL 황변 현상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DRL이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하면 추후에 DRL이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조 디스플레이 쪽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공조기 터치스크린에 크랙이 잘 발생하여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미관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ECU에 경유가 들어가 문제를 일으킨 이력이 있어 엔진 와이어링 하네스에 기름이 묻어있거나 기름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사륜인 X드라이브 모델의 경우 동력을 앞쪽 바퀴로 전달하는 케이스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고장나면 어마무시한 정비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로 고려 중이라면 그냥 이륜 모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엔트리 중고차로 고려해볼 수 있는 BMW G30 5 시리즈 전기형이 마지막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8세대 캠리입니다. 토요타의 가장 기본되는 모델로 여타 이전 세대의 토요타와 혼다 같은 브랜드가 한미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미국 생산분을 한국으로 들여와 판매를 하는데, 어커드의 경우 미국 생산분에서 시트에 가죽이 우는 문제나 단차 등 조립 품질 문제가 있지만 8세대 캠리는 일본 생산분이 들어와 미국 생산보다 조립 품질은 더 안정되어 있습니다. 8세대 캠리는 2500cc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두 가지 모델이 수입되었는데 매물의 80%가 하이브리드일 정도로 하이브리드 인기가 압도적으로 더 높습니다. 캠리의 중고 시대는 너무 감가가 안 된 건 중고차로 사기에 섭섭하니까 그래도 감가가 좀 된 18년식에 5, 6만 정도 탄 가솔린 모델이 2천만원 초중반이고, 하이브리드는 비슷한 조건이라면 3, 400만원 정도 더 높습니다. 캠리는 수입차지만 전체적으로 현대기아차만큼 감가가 잘 안되는 편입니다. 8세대 캠리는 토요타의 최신 모듈러 플랫폼인 TNGA가 사용되었고, 8세대부터 토요타의 다이나믹 포스라는 새로운 엔진이 적용되는데 제조사 발표로는 열효율 40%를 달성했고, 직분사와 포트 분사가 동시에 적용되어 직분사의 단점인 밸브의 카본 누적과 아이들링 시 고압 펌프의 소음과 진동 등 직분사의 여러가지 문제를 개선한 엔진입니다. 미션은 동일하게 아이신 자동 미션이 사용되었지만 전륜 6단에서 전륜 8단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2500cc 엔진이지만 공인연비가 12.3으로 매우 좋은 편입니다. 하이브리드 미션은 지난 세대와 동일한 구성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CVT란 이름의 모터로 구동되는 변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 출력은 211마력, 22.5kgm 토크, 연비는 최대 17.5입니다. 하이브리드의 핵심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마찰로 벌어지는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만들어진 전기로 구동 초반에 효율이 좋은 모터를 사용하여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토요타는 발전용 모터와 구동용 모터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직병렬 방식과 충전과 방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ECVT란 이름의 기어박스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주행 이질감이 많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회생제동과 물리제동, 그리고 엔진과 모터가 적절하게 동력을 전달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로직으로 움직이는데, 타 브랜드는 이러한 이유로 울컥거림이라든지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이질감이 있는데 캠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도 상위 트림 기준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오토홀드, 차선 이탈 경보 등 고급 옵션이 들어갔으며 폭넓게 사용된 가죽 감싸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호불호가 좀 있지만 완성도 높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잘 고장 안 나는 차체를 가진 토요타 8세대 캠리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렉서스 ES300H 6세대 후기형입니다. 캠리와 비슷한 가격대에 프리미엄 브랜드인 렉서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6세대 ES300H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캠리와 비교해서 좀 오래되다 보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최신 옵션이 없는 것과 토요타의 모듈러 플랫폼인 TNGA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ES 6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IIHS에서 최고 안전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았고, 센터 패시아와 도어 트림에 폭넓게 사용된 인조 가죽, 그리고 세미 애널링 가죽이 시트에 사용되어 캠리와 급이 다른 고급감과 승차감, 그리고 정숙성이 우수합니다. 15에서 16년식에 10만 정도 주행한 매물이 앞서 소개한 캠리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2천만원 중반대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6세대는 전기형과 후기형의 디자인 변화가 꽤 큰 편인데, EX 6세대 후기형은 전기형에 비해 스핀들 그릴이 커지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날카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 본다면은 지금 양산하고 있는 7세대와 비교해도 헷갈릴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세대는 4세대와 5세대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세대 ES가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작살났으니 6세대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6세대는 전기형에서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 결과가 없고 6세대 페이스리프트부터 결과가 있는 것으로 미뤄보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차대 보강을 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엔진과 미션은 캠리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2.5 엔진과 이 CVT라는 이름의 모터로 구동되는 변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CVT는 두 개의 모터와 엔진이 유성기어로 연결되어 있어 동력은 끊어짐 없이 유기적으로 계속 전달되어 동력을 연결하고 끊어야 하는 타 브랜드와 달리 이질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ES는 전륜구동 세단으로 후륜구동 기반인 E클래스나 5 시리즈 대비 넓은 뒷좌석과 좋은 연비, 독일차 대비 부드러운 승차감이 독일차와 지향점이 다른 프리미엄 세단임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안전 옵션이 빠지는 것은 연식이 오래되었으니 이해할 수 있으나 5천만원 중반부터 시작하는 중형 프리미엄 세단에서 최상위 트림에만 핸들 열선을 넣어주는 건 좀 선 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가 있기는 하나 흡입식이라서 있으나 마나한 것이 여러모로 현대의 옵션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4세대와 5세대 플랫폼을 우려서 그런지 배터리가 아직도 트렁크에 들어가 트렁크가 좁아집니다. ES 6세대는 차 크기가 있어서 크게 불편한 수준은 아니나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1세대만 배터리가 트렁크에 들어갔고 2세대부터는 아래쪽으로 넣었는데 오랫동안 하이브리드를 만든 도요타에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국산 업체에 내비게이션이 들어갔지만 업데이트도 잘 되지 않고 속도도 표시 안 되고 느린 반응의 내비게이션과 소재 자체는 고급스러우나 핸들에 사용된 우드나 버튼 디자인 그리고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요즘 사람의 니즈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럭셔리 하이브리드 세단 렉서스 ES 6세대 후기형이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은 도요타 프리우스입니다. 슬금슬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핫한 하이브리드 해치백으로 얼마 전에 5세대가 나왔고 지금 중고로 가성비 있는 모델은 4세대입니다. 금일 기준으로 등록된 매물이 27대밖에 안 될 정도로 매물이 많지는 않아 시세를 말하는 것은 좀 어려우나 4세대 전기형 모델이 1,500만원대에 가깝고 좀 더 단정하게 변경된 4세대 후기형 모델이 2천만원에 가깝습니다. 4세대는 출시와 동시에 너무 급진적인 디자인으로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아무리 프리우스가 디자인을 보고 타는 차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본토인 일본에서도 이 디자인은 조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후기형은 이를 감안했는지 좀 더 단정하고 정리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우스는 3세대와 동일한 1.8L 가솔린 엔진과 이 CVT라고 하는 도요타의 독자적인 변속기가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방식은 도요타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 도요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4세대 프리우스는 3세대와 동일한 하이브리드 구성을 사용했지만 모터의 출력과 세팅을 조정하여 최초로 열효율 40%를 달성했습니다. 엔진과 모터의 합산 출력은 122마력 14.5토크로 전세대와 비슷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초반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는 전기 모터가 출발 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상 영역대에서는 준중형급의 거동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인증받은 프리우스의 연비는 무려 21.9입니다. 이듬해 출시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프리우스와 동일하게 열효율 40%대를 달성했고 15인치 휠 기준으로 22.4의 연비 인증을 받아 가장 연비가 좋은 차 타입들은 금방 빼앗겼지만 프리우스의 오너들은 실연비가 국민연비 이상으로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4세대로 넘으면서 캠리와 동일하게 도요타의 모듈러 플랫폼인 TNGA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듈러 플랫폼은 결국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제조사마다 도입하는 방식이긴 하나 그래도 최신 플랫폼이다 보니 최신 안정사양 대응과 주행 성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프리우스가 연비가 잘 나온다고 해도 중고 수입차를 사는 입장에서 역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수리비인데 프리우스는 엔진과 미션의 고장은 정말 없는 편이고 범퍼나 라이트 등 일반 접촉사고 수리도 정식 센터에 맡기면 비싸지만 사설업체에 맡기면은 현대차의 2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 지인이 확인해줬으며 접촉사고로 리어 램프와 범퍼를 교체한 수리비 견적서를 보내줬는데 120만원대로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우스는 하이브리드의 선두주자답게 4세대나 거치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상당히 안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너들은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연비를 높이려면 회생제동이 필요하여 고속도로에서는 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프리우스는 공기저항계수가 0.24로 매우 낮아서 고속도로 연비도 21km로 매우 준수합니다. 여러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선두주자 프리우스가 세 번째 차량입니다. 네 번째 차량은 4세대 라브4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컴팩트 SUV 중에 하나로 엔카에서도 인기순으로 차종을 나열해주는데 캠리 프리우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매물이 많은 차량이라서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라브4는 다이나믹 포스 엔진 이전에 가장 폭넓게 사용된 직렬 4기통 2500cc AR 엔진과 알신제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어 크게 나무랄 곳이 없으며 전장이 4.6m로 당시 준중형 SUV 중에는 가장 큰 크기와 IIHS의 스몰 오버랩 항목이 생겼을 때는 여타 브랜드처럼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도요타가 빠르게 개선을 하여 14년 11월 생산분부터
보강을 통해서 스몰오버랩 테스트에서 9등급을 받았습니다. 15년 기준으로 컴팩트 SUV 중에는 현대 투싼과 혼다 CR-V 그리고 라브4가 가장 가혹한 안전도 테스트인 스몰오버랩을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라브4의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될 만큼 토요타의 안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왼쪽이 한국 사양이고 오른쪽이 미국 사양인데 혹시 여러분 차이가 보이시나요? 오른쪽에만 추가 구조물이 달려있고 왼쪽에는 범퍼빔에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양에도 스몰오버랩 테스트를 진행하는 운전석 앞쪽 범퍼빔에만 추가 구조물이 있고 조수석 앞쪽에는 구조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꼼수 때문에 IIHS는 조수석에도 스몰오버랩 테스트가 진행되었고 투싼과 대조적으로 라브4는 조수석 스몰오버랩 테스트에서 다시 푸어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수입되는 사양의 범퍼빔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사실 미국과 같은 수준의 안전 사양으로 보기 어렵고 한국의 라브4 오너들이 소송을 진행하자 토요타는 구매자들 대상으로 배상이 진행되어 사실상 안전 사양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2016년 3월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하였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되었습니다. 최근에 토요타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긴 시간 동안 문서 조작을 한 정황이 발견되어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과거의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이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와 가치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믿고 타는 일본차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더 이상 일본차가 품질이든 안전이든 믿을 수 있는가에 솔직히 반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